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울산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대형 구조물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철거 작업 중이던 노동자 9명이 매몰돼 지금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먼저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제 구조물이 타워 윗부분만 겨우 형태를 유지한 채 쓰러졌고 철골들은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못이 탁 내려앉은 거면 그렇게 된 거라 가지고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앰뷸런스 올 때까지도 넘어졌는지는 몰랐다고요. 당시 건물에선 발파 전 철거 작업을 하던 건설회사 근로자 9명이 있었는데 붕괴와 함께 매몰됐습니다. 신고와 함께 구조대가 출동해 사고 40여 분 만에 남성 근로자 2명을 먼저 구조했습니다. 그 뒤 매몰된 2명의 위치도 추가로 파악했지만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내부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한 사람은 무너졌는데 거기서 탈출을 했답니다. 지금 그런 상태. 그래서 2사람은 최초에 빨리 빠져나왔고 그 외 사람은 지금 저기 매몰되어 있는 상태로. 하지만 일일이 철 구조물을 잘라내야 하고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어 구조 작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81년 준공된 보일러 타워는 터빈을 돌려 증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3년 전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이후 HJ중공업이 철거 시행을 받고 하청업체가 철거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발파는 열흘 뒤로 발파 전 4호기 구조물을 일부 잘라내는 작업을 끝내고 붕괴된 5호기를 이어서 작업하던 중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1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고 구조견과 소방드론을 비롯해 80명이 넘는 소방대원들이 현재 구조 작업에 투입돼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오늘 붕괴 사고가 난 울산 화력발전소는 1981년 준공된 노후 시설물입니다. 지난 2021년 가동을 중단하고 철거를 위한 발파 작업을 준비하던 중에 붕괴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철골 구조물은 지난 1981년 준공된 울산 화력발전소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입니다. 과거 국내 최대 중유 발전소였지만 수명을 다해 2021년 가동이 중단되고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너진 타워는 철거를 위한 발파 해체를 앞두고 이른바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와 동시에 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구조물 일부를 미리 잘라내는 작업인데 앞서 지난 2019년 울산 화력발전소 1, 2, 3호기도 같은 방법으로 해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발파를 앞두고 절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물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자르고 이래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팀을 이렇게 다 좀 흔들렸다든지 기울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겠죠. 매몰된 작업자들은 사고 당시 25m 높이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고 있어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도 대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발파를 앞두고 기둥을 철거할 때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도록 잭 서포트 등 구조물을 보강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의 타겟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하중을 받는 구조물을 작업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이 될 거예요.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사고 사흘 전인 지난 3일 중대재해 예방 점검회의를 열고 안전과제를 점검했지만 붕괴를 의심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붕괴 현장에선 구조를 위한 야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위치가 확인된 매몰자들도 있지만 대형 철 구조물 탓에 구조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사고 현장 연결합니다. 정인공 기자. 추가 구조 소식은 아직입니까? 네, 저는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조명을 밝힌 채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소방당국은 밤샘 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몰된 노동자는 7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명은 위치가 확인됐지만 대형 구조물 사이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발견된 2명 가운데 1명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매몰 지점 인근의 땅을 파는 등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구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매몰자 5명에 대한 추가 발견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철골과 철판 등으로 이곳저곳이 가로막혀 있어 내부 수색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조견과 소방 드론을 비롯해 130명이 넘는 소방대원들이 투입됐지만 현재는 소수의 구조대원들이 구조물의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겨우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형 크레인이 투입은 됐는데 아직 매몰된 노동자들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구조물을 함부로 들거나 철골을 잘라내는 작업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너진 5호 보일러 타워 옆 4호 타워는 이미 일부 구조물을 절단하는 취약화 과정을 끝낸 상태라 추가 붕괴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밤샘 구조 작업에 나선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구조 방식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린 정부는 우선 노동자 구조에 주력한 뒤 이후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재판 초기부터 줄곧 제기돼 왔죠. 그런데 다른 내란죄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범죄 혐의 사건에서 지기현 재판장이 아닌 다른 재판장들의 모습이 중계되면서 비교가 되는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측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단호하게 내란 재판에 임해야 할 지기현 재판장이 오히려 재판을 늘어지게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부랴부랴 추가 기일을 잡아보려 하지만 12월 19일 그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거 있으시다고 그랬지 아까. 20일?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7일만 해주시고,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제가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변호인 측이 반발하면 어렵게 잡았던 재판도 취소해버립니다. 변호인들 의견으로는 17일 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시나요? 도저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4일입니다. 일주일이. 4일은 저희는 못합니다. 예, 변호사님들이 정 안 되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쟁점과 관계없는 사안들을 늘어놓은 피고인 변호인들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고 저급한 언론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 온갖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사와 지금의 특검의 행태고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이 법정에서 정숙하셔야 되는 의무는 판사, 검사, 변호사 때문이 아니고 법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들 정숙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농담 섞인 진행으로 재판이 늘어지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자는 검사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고 변호사님 소리를 높여야지. 저 잠깐만요. 저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한창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과 교도관 저녁 식사까지 걱정합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저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2주 3회 재판을 약속해놓고 정작 주 1회꼴로 열고 있는데 매번 재판은 재판장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 개일씩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한 번씩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틀 정도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가능성이 제기됐던 재판 지연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 지기현 재판부가 어떻게 재판을 마무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심쩍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는 지기현 판사에게 사건이 처음 배당될 때부터 법원이 보였던 의심스러운 행보가 드러났습니다. 내란 가담자 중 첫 구속 사례였죠. 내란 혐의로 기소돼 당연히 신속히 처리해야 할 중요 사건으로 접수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원이 갑자기 일반 사건으로 바꾼 건데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기현 재판부에 배당되자 법원이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 등을 지기현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겁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저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화폰으로 이진동 당시 대검차장과 통화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이진동 차장과 통화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서 설득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이틀 뒤인 12월 8일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에 의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27일 이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면 법원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이에 걸맞는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합니다. 그런데 당초 적시 처리 사건으로 접수됐던 김용현 재판은 돌연 일반 사건으로 바뀌었고 이후 경제, 식품, 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현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어서 공정하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민주당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들이 사건 연관성을 이유로 지귀현 재판부에 지정 배당되면서 구속 취소와 재판 지연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재판인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접수됐던 당초 결과를 뒤집고 내란 사건의 엄중함에 맞지 않는 지귀현 재판부에 배당된 게 문제의 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 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적시처리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따로 개별적인 혹은 구도에 의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사법부는 그동안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모순된 주장을 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애초에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사건에서 일반 사건으로 바뀐 경위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 닥친 문제는 지귀현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올해 9번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증인 신문이 남아있는 핵심 증인만 30명에 달하고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 기한은 2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그 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또다시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나는데요.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미 구속 취소를 했으니 불구속 재판으로 보고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 같다. 내란 재판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지귀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건 지난 7월 10일. 구속기한은 내년 1월 18일입니다. 법원이 그 전까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납니다. 지귀현 재판부는 올해 안에 변론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귀현 재판부의 마지막 재판 날짜는 12월 22일. 이 안에 9번의 재판이 열립니다. 특검이 부르려는 증인만 30명가량.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한 계엄군 수뇌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한 길당 적어도 서너 명씩을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을 듣고 행적을 목격했던 핵심 증인들의 신문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경우 신문을 마치지 못해 재판부가 다시 나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전직 군인들,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을 병합하는 절차까지 생각하면 속도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잡힌 일정들론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동료 판사들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조차 이대로라면 올해 재판을 못 끝낸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검찰의 일방적 주장대로 가서는 저는 금년 12월이 아니라 내년 12월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시작부터 더뎠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지난 1월 말. 1차 준비기일은 재판부 배당 이후 한 달 만에 열렸고 2차 준비기일이 열리기까지 다시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로 석방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여름 휴정기에 재판을 이어갈 걸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휴정기 2주 동안 단 한 번도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울 법원의 한 판사는 구속 취소를 했으니 불구속 재판으로 보고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종료 전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줄진 장담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하고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공지 직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구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오히려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권한을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며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겁니다.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나흘 전 관저 만찬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감대를 인식했고 당일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알게 됐는데도 의원들에게 윤 전 대통령 등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조속한 계엄 해제와 포고령 폐지, 군경의 국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특검은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12월 4일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집결을 공지한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한 것을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검은 계엄이 실패할 경우 여당과 원내대표인 본인까지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를 영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 같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오늘 특검에 출석한 이배용 씨가 취재진이 있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배용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부기를 건넨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특검은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취재진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발목엔 붕대를 감고 휠체어를 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1층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다 뒤늦게 포착됐습니다. 금거북이 외관 매직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소환에 2번 불응한 뒤 처음 모습을 나타낸 이 전 위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금거북이랑 한지 공예품 선물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직 청탁 목적으로 건네신 거예요? 지난 7월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요양원을 압수수색했는데 금고 안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배용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당선 축하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이배용 씨는 친일 인사 옹호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9월 장관급인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금품을 받고 인사청탁을 들어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한지 공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정황까지 나온 만큼 특검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이배용 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김건희 씨도 오는 24일 불러 외관 매직 의혹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이 장 대표를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막아서면서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성이 쏟아집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호남에 진심을 보이겠다며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지만 시민들이 정문에서부터 장 대표를 막아서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더러운 내란 공범아! 추악한 내란 공범! 추모탑 앞에서 시민들이 장 대표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조화를 부수는 등 상황은 악화됐고 결국 장 대표는 예정됐던 일정을 수행하지 못한 채 짧은 묵념 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절대냐? 이게 절대야? 앞서 지난 5월에도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내란동조 세력이란 시민들의 반발에 되돌아간 바 있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한 전 총리에 이어 불과 20여일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내란을 옹호해온 장 대표가 광주를 찾은 것은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미화한 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한 이번 광주행은 민주주의를 향한 기만의 순례일 뿐입니다. 그러나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5.18과 계엄 탄핵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해왔다며 5.18 정신은 모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다음 달에도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호남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장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윤호개인 등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지난해 국내 시민단체들이 세계국가인권기구 연합 간니에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심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가 등급은 현행 A등급으로 유지됐는데 간니의 지적이 눈에 띕니다. 헌정 위기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의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소위 내란 수계 방어권 보호 의결이라고 세칭되는 이것만 의결했어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운 줄을 아시라고요. 전혀 부끄러움이 국민들은 없습니다. 윤석열 방어권 의결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은 직원들한테 보지 말라고 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언중이 제소하거나 다른 방식을 썼어야지 왜 직원들한테 MBC, 경향, 한겨레는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사석에서 아니, 사석에서 인권 침해하면 됩니까? 그게 인권 침해입니까? 그 사람들이 벌써 이런 거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것 자체가 자유권을 침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방어권 의결은 안창호 인권위가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에 특별심사를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간리는 7개월여 심사 끝에 기존 A등급을 유지하기로 하고 오늘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간리는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노골적 옹호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재판할 때 전두환 대통령은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간리는 차별, 표현의 자유 등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증진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혐오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제도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A등급에 걸맞은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한강버스가 최근 다시 운항을 시작하긴 했는데요. 성급한 재개는 아닌지 걱정입니다. MBC가 한강버스 사고 기록을 확보해 살펴보니 선박이 인도되기 시작한 직후인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6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고의 2배에 달하는 것이고 특히 최근 2달에만 12건이 집중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비 내리던 지난달 17일 저녁, 망원 선착장을 출발한 한강버스 앞에 부표가 보입니다. 조명이 계속 깜빡이고 있는데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부표는 선박 아래로 깔렸고 충돌 소리에 놀란 듯 직원들이 밖에 나와 주변을 살펴봅니다. 우천, 짙은 어둠, 시력 저하와 노안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3일 뒤 뚝섬 선착장 근처,
유턴하던 한강버스가 선착장 모서리에 부딪힙니다. 물때가 바뀌어 배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은폐 의혹도 일자 서울시가 직접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3건의 훈련 중, 즉 승객이 타신 건 아니고 훈련 중에 소산 사고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브리핑 직후에도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엔진이 후진 상태인 줄 모르고 출항하다 선착장을 들이받아 선박 뒷부분이 심하게 휘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한강버스 사고 보고서입니다.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사고는 모두 16건. 언론에 보도되거나 서울시가 앞서 공개한 사고를 합친 것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선박 8척이 모두 인도된 뒤 정식 운항이 시작된 9월에 가장 많았고 잦은 사고로 승객 탑승 없이 시범 운항을 했던 10월 한 달 동안 5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운전 작동 미숙 7건, 기계 결함 4건, 안내 미흡 3건 등이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거리를 잘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어느 정도 거리에 가서 스피드 얼마만큼 하고 대강은 좀 정해져야 되거든요. 최근 운항이 재개된 뒤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한강버스의 충돌로 내부 커피 매장이 한때 정전됐습니다. 서울시가 성급하게 운항을 재개하려다가 안전 문제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되고요. 서울시는 운항을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안전사고는 아니었다면서도 훈련 등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 것인지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첫 심리에서 상당수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상호관세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관세 전쟁, 법원의 판결로 멈출 수 있을까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연방 대법원 심리는 건물 주변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했는데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수입 규제를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We don't contend that what's being exercised here is the power to tax. It's the power to regulate foreign commerce. These are regulatory tariffs.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이 우세한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관세는 곧 세금이어서 부과 권한은 의회에게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Only Congress has the power to impose tariffs on the American people, and tariffs are nothing but taxes on the American people. 앞서 1, 2심에선 비상 권한을 이용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인 연방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세의 구도라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첫 심리에선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권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언급했고 역시 보수인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도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심리가 생각보다 불꽃 튀는 대결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최종 선고도 통상 6개월 걸리던 것보다 훨씬 빠른 내년 초쯤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심리를 지켜본 베센트 재무장관은 정부 변론이 매우 강력해 결과를 낙관한다고 말했지만 만약 정부가 진다면 도로 토해내야 할 관세만 1조 달러, 우리 돈 1390조 원에 달할 수 있어 그 자체가 거대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한 상호관세만을 다루는 만큼 무역확장법을 활용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와 철강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심각한 우려 속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세계 각국 정상과 CEO들을 손님으로 맞은 에이펙의 중요 외교 일정들까지 강행군을 마치고 감기 몸살로 어제 공식 일정에 불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만인 오늘 강원도로 날아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산불 발생 시
과잉이다 싶을 만큼 초기부터 전력 대응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는데요. 홍신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산림항공본부. 어제 감기 몸살 증세로 예정됐던 일정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산불 진화 점검에 나섰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남아있었지만 특유의 농담과 현장에서의 깨알 지시는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감기 나오셨죠? 감기 안 온 게 없죠? 여기 진화대에는 여성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퇴역하는 군 헬기를 개조해서 산불용으로 투입하라는 즉석 지시부터 지금이라도 계약하면 군에서 산림청이 필요한 만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시작을 하십시오. 산림청과 군, 지자체 공조 시스템을 갖춰 산불 원팀으로 초기 대응에 전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기 대응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화헬기까지 타고 동해안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강행군에 나선 건 평소 이 대통령의 산불 예방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책부터 꺼내 장시간 논의를 했고 지난달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는 진화 작업 중 숨진 소방관 유족에게 산불 진화 체계를 재정비하고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와 출석 요구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국회 운영위에서 호출하면 언제든지 가라고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이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국감 참석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하자 주 의원이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행이 빚어진 겁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결국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가 선포되면서 의원들이 퇴장했는데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말 한 번 하지 마세요. 술 들어. 뭐야? 국감은 겨우 재개됐지만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 대통령실의 인사발령 등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을 또 부속실장으로 발령까지 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 수행 탓에 오전에라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못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300억 선거법 관련, 선거자금 관련, 성남시 의회 관련, 성남 22일 관련, 이화영 재판 관련, 김용 위중교사 관련 이 사안들은 지난 정부에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며 국정감사랑도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회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김 실장이 경내에 대기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호출하면 언제든지 가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한국은 치안이 붕괴됐다.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구나 발견됐다. 무려 8만 명이 실종 상태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 한국인 유튜버의 명백한 허위 주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이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한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한국인 교사를 자처하며 일본인 대상 영상물을 만드는 유튜버입니다. 지난달 한국 치안이 붕괴됐다며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下半身だけ残ってる死体が37件発見されてる。で、
今非公開で捜査してることも150件もある今。 주장의 근거는 현직 검사라며 누군가 남긴 댓글과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발견됐다는 한국의 한 언론 보도였습니다. 경찰은 37구의 시체, 150건의 비공개 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에서 하반신만 발견된 시신이 있기는 했지만 당일 상반신도 수습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허위 주장은 또 있습니다. 失踪された人方々もう数字が何か分かる 8万人だって 이것도 경찰 통계와 다릅니다. 지난해 한국의 실종 신고는 7만 1,854건. 하지만 해결 건수도 7만 1,703건이라 대부분 실종이 해제된 겁니다. 중국 혐오도 동원했습니다.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살인과 장기 밀매 같은 범죄를 일삼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中国人が何百万人が韓国に入るようになってから韓国の治安がぶっ壊れてます。 한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국익 저해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유튜버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한국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상은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혼자 외출하지 않기 등 한국 거주 일본인의 행동 요령을 적은 SNS 게시물이 2,300만 회 이상 조회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구독자는 96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만 구독자가 7,000명 늘면서 수익도 함께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앞서 보신 것 같은 소위 혐오파리의 유튜브야 안 보려면 안 볼 수 있다지만 곳곳에 걸린 혐오 현수막들은 워낙 많이 설치돼 있어서 다 피해갈 방법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극적인 데다 근거도 없는 독버섯 같은 혐오 표현들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그대로 노출된다는 건데요. 대놓고 거리로 나온 혐오를 막기 위해선 입법을 비롯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유괴, 납치, 장기 적출,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정당의 현수막입니다. 대로변에 설치돼 있어 어른은 물론 아이들까지 오가며 볼 수밖에 없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혐오하고 하니까 그게 애들한테 못 보여줄 걸 보여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예 학교를 대상으로 혐오를 선동하기도 합니다. 극우 단체들이 소녀상이 있는 학교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위안부를 폄훼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도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공공연히 합니다. 교장 선생님부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1학년 학생들 2명이 와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심정을 호소를 했다. 이 같은 혐오 표현을 접하게 되면 처음에는 반감이 들지만 점차 무감각해지며 스스로도 내뱉게 되는데 혐오 표현을 사용해봤다는 10대는 3명 중 1명꼴로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표현에 둘러싸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울, 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성장이 완성이 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들이 어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적인 그리고 다소 폭력적이고 비하적인 표현들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행 법률에도 인종이나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적 내용 여부를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다 보니 철거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나선 이유입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재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작 혐오 현수막을 내걸었던 정당은 이번 주부터 새로운 문구를 전국에 집중적으로 걸겠다면서 지금도 설치를 도울 봉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번 주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할인으로 유명한 가전 매장에서 가전제품 구매 계약을 했는데 물건은 하나도 받지 못한 채 돈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가전 매장 직원이 현금을 받은 뒤에 잠적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제보는 MBC 조건희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집. 전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새로 산 가전제품을 배송받기로 한 날인데 아무것도 오지 않은 겁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해서 빌트인 그 제품에 맞게 다 짜놓은 상태였는데 이 예비 부부는 지난달 중순 한 LG전자 베스트샵을 찾았습니다. 할인의 성지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이 여기가 진짜 최고다, 너무 좋다 이런 후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3년차 직원 양모 씨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800만 원 가까이 환급된다며 카드 발급을 권했습니다. 이어 현금 2천만 원을 내면 배송을 앞당길 수 있고 나중에 제휴카드로 다시 결제하면 현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예비 부부는 TV와 냉장고 등 10개 제품을 계약했고 그 자리에서 현금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나흘 뒤 제휴카드로 2천만 원을 또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주고 나자 직원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은행 업무 시간이 지났다, 담당자가 없다며 일주일가량 현금 환불을 미루다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4명, 대부분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떼인 돈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로 일하는데도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매장 측은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며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LG전자 본사에도 문의했지만 매장 쪽과 먼저 얘기해보란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본사 직영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란 겁니다. 개인 매장인지 직영 매장인지 저희가 알고 간 것도 아니고 LG전자라는 그런 베스트샵 간판을 보고 간 건데 어디에도 대리점 표시되어 있는 것도 없고 LG전자 측은 MBC의 개인 사업자 매장 직원의 일탈이라면서 법적 책임은 없지만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선제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SNS에서 이른바 감성 베이커리로 유명해진 런던 베이글 뮤지엄. 여기서 일했던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화려한 브랜드 뒤에서 열정으로 포장된 청년 노동의 그늘. 기자의 눈, 백승우 기자입니다. 매장 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우렁찬 인사말. 런던 베이글 뮤지엄 직원들의 힘찬 목소리 뒤엔 회사의 깐깐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마다 모든 지점은 주방에서 홀과 같이 인사선창, 한숨 쉬지 않기, 부드럽고 즐거운 노트 등 직원들의 말투와 표정 하나하나까지 지시했습니다. 이게 힘들어가지고 표정이 좋지 못한 직원 한 분이 계셨는데 본사에서 그 직원 보고 저 직원은 조치해라 라고 하고 이 빵집이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끈 주요 비결은 나다운 것을 내세운 브랜드 이미지. 진짜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뭔가 투영해서 만들어낸 매장이기 때문에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실상은 직원들을 마치 기계처럼 통제한 겁니다. 음식이 잘못 전달됐을 때나 케이크초가 안 나가는 등의 실수들도 CCTV로 해당 직원을 찾아내 단체 카톡방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초노랗게 발생을 했는데 CCTV를 돌려가지고 냅다 캡처를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서 두 번째 이상을 넘어가면 모든 게 다 심할 거거든요. 앞으로는 혁신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노동자들을 미세 관리하며 압박하는 게 요즘 적잖은 회사들의 모습입니다. 60초가 지나면 파란색에서 노란색, 여기서 15초가 더 지나면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결제 단말기 화면. 맥도날드가 주문 120초 만에 햄버거를 내놓기로 내부 지침을 만든 뒤 직원들에게 시각적인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지나친 압박감에 오히려 실수나 산재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면 직원들은 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반성문까지 써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혁신을 내세운 기업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서 청년 노동자들은 고객 만족을 위해서 표정까지 통제받는 친절의 무게를 버텨야 했습니다. 브랜드의 성공이 이런 희생으로 세워진 거라면 그 기업은 더 이상 혁신의 상징이 될 수 없을 겁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얼마 전 끝난 한국 시리즈나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예매하려면 피가 튈 정도로 치열하다고
피케팅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전문적으로 표를 대파는 안표상들의 몸집도 기업처럼 거대해졌는데요.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대량의 티켓을 재판매한 17개 안표업자를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팬인 강찬 씨. 한국 시리즈를 예매하려고 티켓 오픈 시간에 맞춰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두 매진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찾아보니 단 한 장도 구하기 힘들었던 표가 수십 장씩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1인당 4매까지가 구매 제한인데 뭐 한 30장 넘게 판매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6연석을 판매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기업형 안표업자들이 매크로라고 불리는 티켓 자동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예매한 겁니다. 이건 기계의 속도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좌석이 잔여가 남았다고 해서 들어가면은 이미 다 선택이 돼서 국세청 조사 결과 안표업자들은 10만 원짜리 프로야구 티켓을 200만 원에 되팔았고 유명 트로트 가수의 공연 티켓은 10만 원짜리를 무려 500만 원에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대량의 티켓을 재판매한 17개 안표업자를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자 중엔 공공기관 근무자나 학교 교사도 있었고 이들이 판 티켓은 총 200억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30배가량 이르는 폭리를 취하면서 안표를 판매하고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한 후 티켓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인 수익 은닉 행태를 보였습니다. 안표를 팔아 1,500만 원을 벌었다는 자랑글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티켓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오히려 안표 거래가 성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처럼 리셀 제도를 도입을 해서 표의 거래나 순환이 정말 진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리셀 외에 안표로 거래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그걸 못하게 법규도 뭐 만들어 놓고. 국세청은 연말연시 인기 공연들이 많은 만큼 안표 판매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문화재 당국이 반대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관련해서 서울시가 조례에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 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 등의 신주를 모신 국가사당 종묘.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을 담은 신성한 건축물로 평가받아 1995년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이 일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종묘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가 보존지역입니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보존지역 밖이라도 개발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조례 때문입니다. 보존지역을 벗어나더라도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이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문화재 당국과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사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아 왔습니다. 종묘와 불과 18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사구역은 현재 텅 비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시는 보존구역 밖이라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서 세운 4구역 내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고시도 내놨습니다. 최고 높이 145m 빌딩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여 년간 정체되어 온 세운 4구역 재정비 사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대법 선고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초고층 건물이 경관을 해치면 세계유산 지위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가유산청은 개발로 인해 종묘가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개발이냐 문화재 보호냐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겪은 KT가 작년에 수십여 대의 서버를 해킹당하고도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때와 똑같은 해킹 수법에 당했는데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닌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인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KT의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조사하던 민관 합동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과정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KT가 1년 전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 초소형 기지국 관련 서버들을 검사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백신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 작년 3월부터 7월 사이 서버 43대가 공격받아 악성 코드에 감염돼 있었습니다. 공격 방식은 BPF 도어 악성 코드 공격. 전국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과 똑같은 공격이었고 감염된 서버 수는 SKT의 28대보다 15대 더 많았습니다. 포렌식을 하면서 발견한 사항입니다. 서버 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KT는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부에 보안이 뚫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뚫린 흔적을 지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SKT 해킹이 드러나자 정부가 통신사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똑같이 털렸던 KT는 그 흔적을 미리 지워 포착되지 않았던 겁니다. 무단 소액 결제 통로가 된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전국 모든 펨토셀 인증서는 똑같았고 유효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아무 인증서나 유효한 걸 하나만 복사하면 그 기간 동안 어떤 KT망도 접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액 결제를 할 때면 가입자 휴대전화로 ARS나 문자 메시지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도 해커가 중간에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해커가 펨토셀을 장악하면 암호화를 풀고 인증번호를 그냥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겁니다. 경쟁사인 SKT가 해킹돼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KT는 우린 다르다며 보안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영업점은 SKT 해킹 사실을 요란하게 홍보했고 그렇게 SKT를 이탈한 고객 44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KT가 오히려 SKT보다도 더 많은 서버가 해킹당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젠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의 감염 서버 일부에 가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유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직후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이 담화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제재를 해놓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대화하자는 미국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난의 수위나 표현을 다소 절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를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악의적 본성으로 규정했습니다. 상습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적대적 의사를 재표명한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사이버 범죄의 수익자금 세탁과 연관됐다며 개인 8명과 기관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산 석탄의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대북 제재를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해왔는데 북한은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며 새 결과를 기대하는 건 우매한 짓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 시점까지는 우선 버티는 전략, 버티는 과정에서 핵무력 고도화는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은 다만 차관급인 외무성 부상이 나서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진 않았는데 통일부는 표현도 절제한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에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한 직접 비난을 자제하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장으로 치러진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연결식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등 우리 측 인사들의 조문 의사엔 끝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남북관계 단절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첫 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거머쥔 김혜성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큰 경험을 했다면서도 스스로에겐 냉정했네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빅리그 데뷔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고 당당하게 돌아온 김혜성. 긴 1년이었던 것 같고요. 꿈의 무대에 섰다는 것 자체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 분위기를 함께 즐겨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인적인 활약으로 월드시리즈 MVP에 오른 야마모토를 보며 건강한 자극도 받았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동료이자 친구고요. 멋있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자신의 팀 내 입지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한 3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점의 이유가 있나요? 그냥 만족스럽지 못하고 나아갈 길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리그를 꿈꾸는 키움 시절 동료 송성문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저도 도전하는 입장으로서 모든 선수들이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살고 한번 야구하는 거 어떻게든 꿈에 도전하길 바라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순간적인 기지가 돋보인 구본혁의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LG의 주전으로 성장해 우승의 주역으로 거듭난 구본혁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 3회 노아웃 1, 2루 상황에서 나온 번트 타구를 구본혁이 일부러 흘려 파울로 만듭니다. 노바운드로 못 잡으면 그냥 흘려 내보내야겠다. 왜냐하면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 타자가 조금 불리해지기 때문에 공이 좀 스핀이 이렇게 돌길래 이건 나갈 거라고 확신을 했고 발을 들어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무모할 수 있는 판단이었지만 곧바로 병살타가 나오면서 구본혁의 순간적인 재치는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4일째까지는 이제 질려가지고 세레머니도 좀 귀엽게 잘한 것 같은데 2루수 유격수를 안 잡아주시고 제 세레머니를 하는 걸 잡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통합 우승을 이뤘지만 SSG 2율의 끝내기 홈런에서 비롯된 정규 시즌 우승의 감격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조금 서운해서 좀 집에 먼저 몰래 갔는데 이율의 선수께서 끝내기 홈런 쳐주셔가지고 다시 달려왔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줬던 선수니까 팬이 됐습니다. 은인은 은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선수에서 출발해 우승팀 주전 3루수로 마감한 올해 주축 선수로 분류돼 마무리 훈련을 하지 않는 게 지금 가장 실감나는 변화입니다. 네, 제 인생 참 딱 일주일만 즐기고 잠실 나와서 훈련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 자리에서 이런 기분 느낄 수 있도록 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이번 주말 우리와의 평가전을 앞둔 체코 야구 대표팀이 공식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인상 깊게 봤다고 하네요. 밝은 분위기 속에 훈련에 나선 체코 대표팀. 160km의 빠른 공을 때리며 타격감을 점검하고 주루와 수비 훈련도 2시간 넘게 소화했습니다. 올해 일본 요미우리에서 데뷔한 흘룹 선수는 한국 야구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Usually watch only the highlights from the Korean League. It's very fun. League championship last week. 최근 유럽 선수권 3위에 오른 체코 대표팀. 지난 WBC에선 우리에게 패했지만 내년 대회에선 만만하지 않을 거란 다짐도 전했습니다. Czech baseball program is third in Europe. Korean baseball program now is third in Asia. We wanna be better. You wanna be better. I think it will be great competition between. 현역 은퇴 후 배구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이나연 선수가 최근 프로 무대에 복귀했는데요. 혹평을 딛고 제2의 배구 인생에 도전한 사연을 박재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에이나! 미안한데 문제는 아니야 임마! 야 미안하다고 경기 줘! 제2의 배구 인생을 꿈꾸는 선수들의 도전기를 담은 신인 감독 김연경.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 무대에 복귀한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올해 나이 33, 지난해 4월 은퇴를 선언했던 이나연입니다. 유소년 강사도 하면서 출산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시 선수를 할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V리그 14년 경력에도 14명 중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F등급을 받았던 이나연. 냉정한 평가와 김연경의 호된 질책이
오히려 현역 복귀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눈물까지는 아니고 조금 울컥했죠. 뭐야? 내가 한참 부족해서 그렇구나. 더 언니가 생각하는 쪽으로 더 마인드셋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은퇴 1년 6개월 만에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돌아온 코트. 완전히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운명처럼 다가온 기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선물 같은 존재라고 하루하루 꽉 채워서 살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목표는 하위권으로 추락한 흥국생명의 분위기 반전. 팀의 어드바이저도 맡고 있는 원더독스의 신인 감독 김연경에게 제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싶습니다. 감독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 미치겠네. 연경 어드바이저님 기회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내일이면 절기상 입동이지만 오히려 날은 포근합니다. 오늘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거리의 시민들은 아침에 입고 나온 두꺼운 겨울 외투를 손에 들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 대신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내일도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고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 찬바람이 불며 다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후부터 영동 지방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차츰 청정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쪽 지역부터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도 9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수능일에는 큰 추위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